6회 변신 형사법 사례형 1문입니다. 자, 6회부터는 제가 목차를 타자로 치지 않고 쟁점을 포착하면서 그냥 수기로 목차를 쓰는 것으로 하고 더보기란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조경공사 관련 계약을 추진하던 입주자 대표 회장 갑은 공사 경험이 전무한 조경업자인 A로부터 적정 공사 금액보다 크게 부풀려진 5천만 원으로 공사를 성사하여 주면 2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A에게 5천만 원의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려진 금액이죠. 체결하고 공사 대금 받으면 리베이트 5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거 구성 요건이 업무상 배임죄냐 아니면 업무상 횡령죄냐 문제가 되죠. 입주자 대표 회장 갑은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할 의무가 있죠. 타인 사무 처리자죠. 근데 크게 부풀려진 5천만 원으로 계약해. 이거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500만 원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계약을 부풀려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인 거죠. 따라서 구성 요건은 요게 된다. A가 망설이며 갑을 피해 다니자 갑은 A의 오랜 친구인 을에게 그 사정을 말했고 을은 갑을 도와주기 위해 A와 갑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갑을 도와주기 위해 방조가 문제되겠구나. 또 방조 행위까지 했다라는 거죠. 갑과 단둘이 만난 A는 갑의 설득으로 결국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자, 업무상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횡령죄도 마찬가지고 항상 횡령죄 배임죄 나오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33조 공범과 신분의 문제예요. 이때 을은 신분이 없죠. 비신분자죠. 그런데 어떤 범죄가 지금 문제되고 있죠. 업무상 횡령죄, 횡령 진정신분범, 업무 부진정 신분, 즉 이중적 신분이죠. 이중적 신분의 경우에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했다. 그러면 통설과 판례가 견해가 다르죠. 통설은 단서에 따라서 다 독립적으로 단순 횡령죄, 횡령 방조죄의 성립 과형에 이른다라고 보는 거고 판례는 성립과 과형을 나누죠. 성립은 연대해서 업무상 횡령 방조다. 과형은 독립적으로 단순 횡령 방조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 갑과 A는 2016년 12월 15일 공사대금 5천만 원의 조경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은 이를 스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자, 스캔해서 저장했다 하시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서를 스캔해서 저장했다. 문서죄가 문제가 되나?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이 계약서를 스캔해서 전자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증거 능력이 문제되겠구나. 이 계약서가 원본이잖아요. 스캔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사본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겠구나. 같은 날 갑은 A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다음날 A는 100만 원권 자기합수표 5장을 갑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주었다. 자, 업무상 횡령죄는 이 공사 대금이 A에게 지급되면 성립하는 겁니다. A가 5장을 갑에게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건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있죠. 그래서 또 업무상 횡령죄의 기수는 A에게 돈을 준 때다. 500만 원 돌려받은 것 이때는 범죄가 안 된다. 라는 판례. 갑은 자신의 컴퓨터에 2016년 12월 16일 A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했다. 요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문서죄가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갑이 직접 작성한 거죠. 갑 작성 진술서죠. 피고인 작성 진술서가 되니까 전문 증거가 문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갑은 위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작물 생각하셔야 되죠. 환전 통화의 작물성이 인정되는가. 그중 300만 원을 돈의 출처를 잘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주면서 종이 봉투에 잘 보관하라고 부탁했다. 작물 보관이 문제 되겠죠? 부탁했다. 작물 보관 교사가 되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병이죠. 병에게 보관했다. 일단 병이 문제가 되겠죠. 작물 보관죄가 되느냐? 일단 작물이냐? 예금했다가 인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환전통화의 작물성 인정된다? 인정된다. 또 정을 잘 알면서 보관했다라는 건 작물 보관죄가 됩니다. 또 이 행위에 대해서 가배 행위. 그러면 작물 보관죄의 교사범이 되느냐? 주체를 보셔야죠. 본범의 정범은 주체가 될 수 없죠. 본범의 정범이죠. 교사죄는 안 된다.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도움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인근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다. 쉬기가 옳은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별 문제는 없죠. 갑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정은 갑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졌다. 술집 사장 정은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졌다. 이거죠. 정은 지금 절도가 문제되죠. 절도가 문제되는데 얘는 돈을 왜 가져간 거예요? 술집 사장이고 술값 100만 원이라는 거죠. 술값 100만 원. 즉 정당 행위다. 나 채권자다. 미법성 조각된다라는 거죠. 수단의 불법성이냐 결과의 불법성이냐 이 문제죠. 판례는 수단의 불법성 따라서 절도죄 성립한다라는 거죠. 한편 을은 병이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쳐 나올 생각으로 늦은 밤 병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쳐 나올 생각으로 야주절 착수 시기는 야간 주거 침입이죠. 착수한 거죠. 해가 뜰 때까지 병이 잠들지 않자 병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오전 9시경 종이봉투에 담겨 장롱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자, 주거 침입은 야간이었어요. 근데 절취행위는 주간에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야주절이냐? 학설들이 있죠. 학설들 쭉. 판례는 여기에 딱 맞는 판례는 없지만 야간 주거 침입을 처벌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하는 건 야간 주거 침입의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야간에 주거 침입을 했으면 야주절이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다. 이 판례를 반드시 적시를 해주시고 검토를 하시는데 일단 야주절의 착수 시기가 야간에 주거 침입할 때예요. 훔쳐 나올 생각으로 밤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야주절에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안을 보니까 해가 뜰 때까지 병이 잠들지 않자 잠들었으면 야주절 했겠죠. 기다리다가 주간에 절취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야주절 착수했으니까 미수로 보고 또 절도죄 보고 뭐 실경으로 보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이거는 야주절 기수로 가셔도 됩니다. 판례를 잘 적시를 해주시고 야간 주거 침입에 실제로 위험성이 있다. 또 야간 주거 침입의 착수 시기는 야간 주거 침입할 때다 라는 얘기를 써주시면서 야주절이 된다 라고 가셔도 되는 거죠. 또 을은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병이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물을 훔친 거죠. 작물을. 또 자, 을은 야주절이 됐냐?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작물 취득죄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판례 있죠. 갈취한 재물을 훔쳤다. 안 된다. 작물죄, 절도죄가 된다라는 판례 있죠. 작물 취득죄 안 된다. 두 가지 쟁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다 보셨죠? 갑을병정의 주책은 방금 보셨고 만약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버렸는데 이거 판례 사안이죠.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다. 갑이 죽어도 방치 케이스죠.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갑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던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시라. 방치 케이스죠. 나누면 되죠. 목차는 정해져 있죠. 목차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이거는 미필적 고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판례에. 그럼 고의 있다 라는 거고 판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작위 살인죄가 문제되는 거죠.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가 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죠. 쭉 검토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조리겠죠. 또 부작위 살인죄가 되려면 그 부작위와 자기가 실행 행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냥 퇴근해버린 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가치가 있느냐? 있다. 부작위 살인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목차 나누시면 되죠.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고의가 없으니까 살인죄 고의는 안 되겠죠. 유기죄, 유기치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먼저 기본 범죄부터 따지셔야 되죠. 유기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느냐? 자, 술집 주인 사장이죠. 묵시적 계약이 있다고 보는 거죠. 판례도 있죠. 똑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보호 의무 있으니까 유기죄 된다. 기본 범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사가 문제되는 거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다 따지셔야 되죠.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객관적 기속도 인정될 수 있고 유기치사죄도 된다. 이 방치 케이스를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3번. 만약 검사 S가 갑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각 증거의 증거 능력을 검토하시오. 검사 S가 해당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갑의 참여하에 갑의 컴퓨터를 수색하던 중 조경공사 계약서 스캔 파일을 발견하자 외장 하드에 복사 압수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 스캔 파일 증거 능력. 자, 해당 범죄 사실 리베이트 수수 혐의죠. 그걸 대상으로 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서 스캔 파일 이거 왜 따지는 거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죠. 있으니까 별 문제 안 되고, 또 컴퓨터를 수색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죠. 중요한 게 참여시켰다는 거죠. 아, 별 문제 안 되는구나. 별 문제 안 된다. 발견하자 이를 외장 하드에 복사 압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셨죠? 원본은 뭐예요? 계약서가 있어요. 이를 스캔 떴어요. 이거 사본이죠. 사본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이거를 또 외장 하드에 또 복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계약서와 첫 번째 스캔. 이게 동일해야 되죠. 계약서 원본이 사진 찍은 거잖아요. 사진의 증거 능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본이 존재하고 또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고 또 동일성이 인정된다. 사본이. 이러면 이 스캔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한 단계 더 오죠. 이거를 외장 하드에 또 복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법원에 제출한다. 이 외장 하드를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겠죠. 출력해서 제출하겠죠. 즉, 이 스캔 파일과 이 출력 문서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이 압수한 다음에 쭉 원본과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이게 입증이 되어야 이 출력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물론 본론으로 이 출력 문서, 전자문서를 출력했을 때 그 출력 문서가 그 내용이 증거로 쓰일 때는 전문 증거가 문제되겠죠. 대표적으로 313조겠죠.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의 전문 증거가 문제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인 쟁점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히만 터치해 주시면 되죠. 313조 전문 법칙 갖추어야 된다. 2016년 12월 16일 A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이란 문서 파일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문서 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돼요. 압수에는 문제가 없다. 법원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갑은 미 문서 파일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똑같죠? 일단
전자 파일로 진술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압수했다. 외장하드로 옮겨 담았죠. 그거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출력 문서로. 이거가 똑같은 거죠. 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입증되어야 한다 라는 판례, 이게 전제고,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이거는 갑이 작성한 거죠. 갑이 피고인 작성 진술 기재 서류인가요? 진술서죠. 진술서. 직접 자기가 쓴 거잖아요. 전문 증거가 문제되죠. 이게 본격적으로 313조가 문제되는 거네요. 313조가 문제된다. 1항 피고인이 원진술자니까 단서죠. 단서니까 작성자인 피고인이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죠. 근데 갑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작성한 사실이 없다. 부정했죠. 근데 진술서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죠? 313조 2항이 적용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2항은 뭐죠?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이 성립의 진정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2항 객관적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2항에 따라서 객관적 방법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파일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만약 검사 S가 위 영장 집행 중에 갑이 땡땡 아파트에 공금 2천만 원을 자신의 중고차 구입에 사용한 사실을 추정케 하는 입출금 전표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갑에게 환부한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입출금 전표를 갑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이건 그거죠.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되죠. 우연히 발견했다. 무슨 얘기예요?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차. 일단 우연히 발견해서 압수했다. 이 행위 보시고, 그 다음에 환부한 후 다시 제출받았다. 이 행위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1. 우연히 발견하고 압수한 행위. 이거는 자, 영장주의. 사건과의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런 거 간단히 설치를 해주고 무관 증거를 압수한 거죠. 위수증이다. 위법하다. 또 보론으로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고 또 참여시킨 다음에 압수해야 적법하다. 이런 판례도 적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 없는 무관 증거를 압수했죠. 위수증이다. 자, 2번. 이거를 환부한 후 다시 제출 받았다. 이거 이미 제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독수 독가죠. 1차가 위수증이죠. 근데 2차는 지금 이미 제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독수 독과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1차와 2차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희석시킬 수 있느냐? 단절하고 희석시킨다라는 건 그 임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제출의 임의성이, 갑의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임의성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과관계 단절 희석되고 임의 제출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쟁점을 보셨고, 네, 더보기란의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